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나는 그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다만 그를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은입니다. 올해 36살이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화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서연우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진중한 사람. 하지만 그런 성실함에 저는 반했죠. 지은아,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난 평생 필요 없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당신이면 충분해. 제가 먼저 청혼했어요. 확신했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될 거라는 거요. 시댁 식구들 역시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이미숙 여사님은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시아버지 서태석 선생님은 말이 없지만 항상 미소 짓는 눈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시누이 서연우는 귀엽고 부침성 있는 대학원생. 자주 지은 언니 물결표 김치찌개 레시피 좀 알려줘요 하며 따라다녔죠. 그런 시댁에서 지낸 첫 몇 년은 마치 꿈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꿈은 깨지기 마련이죠. 그 평화 속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는 걸. 그 그림자가 가족을 찢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다정한 시어머니, 따뜻한 남편, 귀여운 시누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누이 연우가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 식사 자리에서도 연우는 어머니에게는 웃으며 대답하고 저와도 잘 얘기했지만 시아버지가 연우야, 국 좀 더 먹을래? 라고 물으면 그저 고개만 숙이고 밥만 먹을 뿐이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매번 반복됐고 그제야 느꼈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남편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우가 아버님을 피하는 것 같지 않아?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오래된 일이야.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다. 예전 아버지는 작은 기계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사업이 잘 되자 더 큰 꿈을 꾸셨고 친가와 외가까지 돈을 빌려 확장을 시도하셨죠. 하지만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남은 건 빚과 수치심, 그리고 가족의 고통뿐이었죠. 엄마는 가사 도우미에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어. 아버지는 경비직을 전전했고 그렇게 수년간 빚을 갚았지. 문제는 연우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분노가 아버지를 향하게 된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아버지를 감싸셨어. 그게 더 연우를 힘들게 했지. 착한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니까. 그 후로 연우는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얹자 깜짝 놀라며 피하기도 했어요. 제가 연우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연우야, 아버님도 변하셨어. 변해도 너무 늦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과로 다 돌릴 수 있다면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겠죠. 한편 시아버지는 늘 조용히 웃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엔 깊은 죄책감과 자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죽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아버님, 우셨어요? 아니야, 지은아. 그냥 눈이 좀 시려서. 연우가 아버님을 원망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 계속 사는 건 가족에게도 고통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연우만 카메라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어느 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쓰러지셨다. 그분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고 손에 국자를 든 채 조용히 바닥으로 쓰러지셨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마치 누구라도 와서 자신을 안아주길 바라는 듯 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쓰러지신 모습이었다. 병원 검진 결과는 참혹했다. 폐암 말기.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멈춰버린 듯한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는 왜 나야? 라는 질문 대신 조용히 물으셨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뭘 정리해야 할까? 7개월. 그게 시어머니께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점점 그림자처럼 작아져갔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은 흐려졌으며 몸은 점점 말라가지만 그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챙기려 애쓰셨다. 우리는 모두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고 모두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시면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이 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맑은 하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 모습은 마치 나는 그저 바람처럼 조용히 떠날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은 어머니의 뜻대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움직였고 아이들조차도 낯선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다. 갈등과 억눌린 감정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 침묵은 신우이, 연우의 울음으로 깨졌다. 울음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그날 그 자리에서 쏟아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고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물고 서 있었다. 나 역시 품에 안은 아이를 더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연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캐나다로 떠날게요.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뒤 시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침 식사는 반도 드시지 않았고 밤엔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계셨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보기도 했지만 그분의 외로움은 내가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듯 보였다. 남편은 더 많은 야근을 했고 말수가 줄었으며 연우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는 일에 파묻혀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그리고 그가 떠난 건 그로부터 1년 뒤였다. 그 이야기는 아직 꺼내기 어렵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비극은 천둥처럼 오지 않는다. 그건 길게 참아온 한숨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울지 않았던 그 장례식. 그날 나는 알았다.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시누이 연우도 집을 떠난 후 집안은 껍데기처럼 비어 있었다. 아침엔 더 이상 미역국 냄새가 나지 않았고 저녁엔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는 말도 없었다. 식탁엔 세 사람, 나, 남편, 시아버지.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남편 현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괜찮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슬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참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간다는 걸. 현우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다. 단 하나,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가 혼자 방 안에서 낡은 앨범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은 현재가 아닌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무너지는 소리에 나조차 부서질 것 같았기에. 그날 밤 비가 내렸다. 현우는 밤 10시가 넘어 돌아왔다. 젖은 셔츠,
피곤한 걸음. 말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10분, 20분, 30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불안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비상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현우가 쓰러져 있었다. 세면대 옆 차가운 타일 위에 몸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소리쳤고 심폐소생을 하며 울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급성 뇌출혈이라고 했다. 의사는 물었다. 남편분, 자주 두통을 호소하셨나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는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매번 괜찮아 라고 했다. 나는 응급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엔 병원에서 준 차가운 수건. 그가 곧 깨어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의사의 눈빛은 말보다 먼저 결과를 알려줬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의 차가운 손은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아이는 묻는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오래 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응, 이번엔 아빠가 조금 오래 자는 거야.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 무너졌다. 너무 이르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우리 아이는 아직 글씨도 제대로 못 읽는데 시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마치 삶의 전부를 잃은 사람처럼. 부모는 자식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날 처음 알았다. 연우가 돌아왔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오빠의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알았다. 현우는 그녀에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장례식 마지막 날, 관을 묘지로 옮길 때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오열했다. 내가 아직 말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웠다고.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아빠는 멀리 갔지만 항상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아프지 않은 곳에서. 이제 이 집엔 둘만 남았다. 나와 시아버지. 슬픔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젊은 미망인.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은 아버지. 우리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온기가 됐다. 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다시 혼자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단 한 사람도 곁에 없는 채로. 가을 아침, 차가운 공기에 눈을 떴다. 창밖 새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 삶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았다. 남편은 떠났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이 집엔 이제 나와 어린 아들 그리고 늙은 시아버지만 남았다. 나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이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조용한 부엌이 시아버지를 더 외롭게 만들까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를 챙겼다.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절약하고 남편 없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 빵도 만들고 수도도 고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익혀갔다. 나는 이제 기억할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 남편이 책 읽던 그 발코니에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말없이 고요하게 그가 떠난 방식처럼 어느 날 시아버지가 나를 마당으로 부르셨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 내 손에 건네셨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통장이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안엔 믿음과 사랑, 마지막 유산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무 많은 걸 미안하게만 생각해. 그런데 정말 고맙다.
끝까지 여기에 있어줘서 나는 미소 지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버지는 제 가족이고요. 아들 서준이는 어느덧 훌쩍 컸다. 이젠 아빠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거실에 아빠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어느 날 내 무릎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빠는 내 목소리 들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들려.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냥 눈에 안 보일 뿐이야. 나는 한편의 기사를 썼다. 제목은 상실 후 침묵하는 한국 남성들. 기사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마음속 이야기 같았다고 말했다. 나는 실명을 쓰지 않았다. 그저 그 슬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랄 뿐이었다. 어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프로그램에 나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했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얼굴은 안 나옵니다. 목소리만 사용해주세요. 방송 당일, 시아버지는 방송을 끝까지 조용히 시청하셨다. 끝나자마자 그가 내게 물었다. 그 목소리, 너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나도 그렇다. 나는 더 이상 서툰 새댁이 아니었다. 남편에게만 기대는 여인도 아니었다. 지금 나는 엄마이고 며느리고 이 집의 마지막 기둥이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젠 내 어깨 위에 있었다. 남편이 떠난 며칠 후 꿈을 꿨다. 그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늘 입던 흰 셔츠를 입고 조용히 웃었다.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따라 웃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이별이 아프지 않았다.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 하지만 시간은 마음을 천천히 녹이는 방법을 안다. 3월 봄바람이 불었다. 백목련이 피기 시작했고 나는 정원을 정리했다. 마른 가지를 자르고 땅을 고르고 그 꽃을 좋아하던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들 서준이는 내 뒤를 따라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크지 않은 조용한 벨 소리. 나는 문을 열었다. 택배인가 싶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곳에 연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릴 적처럼 화를 내던 여동생이 아니었다. 단정한 짧은 머리, 눈빛엔 분노 대신 지친 온기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이만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모다. 연우는 무릎을 굽히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서준이 많이 컸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많은 일들이 지나간 그 공간.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놓았다. 그날 라디오 방송 들었어. 목소리 듣자마자 알았어. 언니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울었어. 오빠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 언니였단 걸 알게 돼서. 나는 그녀가 사과하길 바라지 않았다. 왜 떠났는지도 묻지 않았다. 돌아온 것만으로 이미 충분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널 기다리셨어. 원망하지 않으셨어. 다만 마음 아파하셨어. 말없이 흐르던 공기 속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도 아직 널 기다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계속 상처를 품고 살면 그건 어머니도 아플 거야.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잠만 조용히 움켜쥐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날 연우는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가 끓인 미역국, 그녀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음식. 서준이는 학교 얘기를 하며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밤이 되고 시아버지가 귀가하셨다. 나는 조용히 마중 나갔다. 집에 손님이 있어요. 누구니?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거실로 들어간 시아버지. 연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도 말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와 딸의 눈이 마주쳤다. 오랜 세월의 분노와 오해,
슬픔이 그 눈빛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잘 왔다. 그날 저녁 식탁엔 오랜만에 네 사람이 앉았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주 작지만 깊은 숨소리.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연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정리할 게 많아서. 하지만 꼭 다시 올게요. 나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연우야. 연우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눈물 고인 눈동자 속에 빛이 있었다. 언니는 여전히 내게 집이야. 용서는 있는 게 아니다. 단지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 폭풍을 지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폭풍의 눈이었다. 연우가 다녀간 후 시아버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다. 나도 이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람은 가장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불어왔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 성미 고모님 시어머니의 친언니, 그리고 낯선 중년 남녀 셋. 법률 서류가 담긴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집 얘기 좀 하자꾸나. 그녀의 말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거실 테이블에 앉은 그들은 차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고소장 초안을 내밀었다. 내 동생, 내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다. 이 집은 우리 쪽 가족의 유산이다. 며느리인 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은 시부모님 공동명의였고 어머님 사후에는 시아버님께 상속되었습니다. 내가 너랑 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가족하고 얘기하러 온 거지. 그날 밤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 집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틀 뒤 연우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 상황을 들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10년 가까이 우리 집을 지켜온 언니를 남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참 기가 막히네요. 그녀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이 집, 나는 팔 생각 없어요. 유산을 나눈다 해도 나는 반대 입장이에요. 며칠 뒤 성미 고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진짜 변호사까지 대동했다. 거실 한복판에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 순간 연우가 나섰다. 저는 이 집의 고인된 딸입니다. 제 어머니의 뜻과 삶이 담긴 이 집을 그렇게 쉽게 거래 대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미 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그들이 떠난 뒤 나는 연우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든든해. 연우는 웃으며 답했다. 가족을 지켜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폭풍은 언제든 다시 온다. 하지만 손을 맞잡은 이가 있다면 더 이상 무섭지 않다. 나는 예전엔 이렇게 믿었다. 착하게 살고 조용히 참고 묵묵히 견디면 언젠가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날 고모 성미 씨와 한 번도 함께 밥을 먹은 적 없는 먼 친척들이 집에 들어와 이 집도 우리 몫이라 주장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 침묵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핑계를 줄 뿐이다. 그날 저녁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끝났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그릇을 씻었다. 언니, 조용한 목소리지만 단단했다. 이제 참지 않을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 눈빛이 지금은 흔들림 없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언니를 외부인이라고 하지만 엄마가 누워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언니였어. 이 집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우가 내 여동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지훈 변호사 대학 시절 친구였던 그가 이제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는 그쪽 가족이 상속을 주장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지은 씨가 집 유지와 부모님 돌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어요. 그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이건 서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씩 준비했다. 나는 어머니 병원비, 약값, 전기세, 수도세, 보일러 수리비, 지난 9년간의 모든 영수증을 모았다. 거기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연우는 이웃집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어르신 한 분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김 여사님이 넘어졌을 때 지은 씨가 업고 병원에 데려갔지. 한겨울에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었거든. 어떤 분은 자필로 써준 확인서를 내주셨다. 나는 김순옥 여사와 30년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마지막 몇 년간 여사를 돌본 사람은 며느리 지은 씨입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의 제사를 위해 책장을 정리하다가 연우가 다락방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해 가지고 내려왔다. 엄마 서랍에서 찾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오늘 또 욕실에서 넘어졌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씻겨주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아이는 나의 마지막 남은 딸이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2개월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마침내 재판 날짜를 받았다. 우편 봉투를 펼쳐들며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니까. 재판 당일 비가 조금씩 내렸다. 나는 낡은 갈색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연우는 하얀 셔츠에 두꺼운 서류를 들고 내 옆을 걸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을 스쳤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될 거야. 서울지방법원 5지부 작은 공간이지만 수많은 인생을 바꾸는 판결이 내려지는 곳. 고모 성미 씨와 먼 친척 둘은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변호사 역시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을 주었다. 재판장이 물었고 나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순옥 여사의 며느리 지은입니다. 9년 동안 시부모님과 아들 서준이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고인의 병원비 및 약값, 주택 유지 비용 전부, 이웃의 증언, 시어머니의 수첩에서 발췌한 문장들. 원고 측은 반박했다. 그녀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누구도 집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덧붙였다. 돌봄의 수고는 이해하나 법적 소유권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패배가 두려운 게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이 싸움의 증인으로 끌려나온 현실이 아팠다. 그때 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고인의 친딸입니다. 어머니는 분명한 뜻을 남기셨습니다. 행동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이 수첩으로.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지은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은 유일한 아이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언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신뢰의 재판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성미 고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는 남이야. 우리 엄마가 낳은 건 나지. 걔가 아니야. 그 집은 우리 집이야. 판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지은 씨, 만약 이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갈 곳이 있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난 10년을 증명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피고는 고인을 오랜 기간 돌보며 자산 유지에 기여했고 유일하게 그 집을 실제로 지켜온 존재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 분할 요구는 기각되며 지은 씨의 주거권 및 사용 권한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겼다. 하지만 나는 소리내어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모든 코트라리를 대신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나는 시어머니가 돌보던 작은 정원을 다시 찾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심은 동백나무는 이제 지붕 가까이 자라 있었고 짙은 붉은 꽃이 바람 속에서 자랑스럽게 피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나무 밑에 앉아 손을 흙에 얹고 속삭였다. 어머니, 보셨죠? 제가 지켜냈어요. 집도, 약속도. 그날 저녁, 연우가 내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다. 이거, 엄마가 남긴 또 하나의 수첩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색이 바랜 종이 위에는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9월 3일, 오늘도 지은이가 나를 병원에서 업고 돌아왔다. 나는 부끄러웠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한다. 이 아이가 세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기를. 나는 수첩을 덮고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알고 계셨다. 이 싸움이 언젠가 찾아올 것을. 며칠 후 우리는 집 입구에 작은 팻말을 달았다. 김순옥 여사의 집,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집. 누구든 이 문을 지나가면 처음으로 이 글을 읽게 된다. 그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팻말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다. 이곳엔 한 어머니가 살았고 그의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집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냈다는 걸. 이웃들은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김치를 조금 나눠주는 분도 있었고 배 몇 개를 건네는 분도 있었다. 어떤 분은 그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지은 씨. 결국 정의가 이겼네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기쁜 웃음이 아니라 겨우겨우 버티며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잔잔하고 깊은 안도의 웃음.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평온한 잠에 들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나도, 연우도, 내 아들 서준도. 시아버지는 평생 그랬듯 조용하게 계셨다. 의사가 3달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하셨다. 정원까지는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앉으셨다. 어머니가 심은 동백나무 아래에서 말없이 조용히. 나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그의 옆에 놓고 함께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모든 작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내 시어머니는 너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의 손이 떨리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언젠가 나와 너의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나는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용서할 게 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이제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원에는 바람이 불었고 동백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의 수첩이 들려 있었고 마치 그들이 다시 만날 약속이라도 한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나는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그저 연우와 서준을 안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의 한 조각을 잃었지만 그 상실 속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했다. 장례가 끝난 지 3주 후 연우가 말했다.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게요. 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았다. 이 집엔 이제 엄마의 목소리도 아버지의 발걸음도 없다. 사람이 있어도 어쩐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봄밤, 나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가장 마지막 장, 급하게 쓰인 듯한 흔들리는 글씨. 만약 그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집을 꼭 지켜다오. 내가 떠났을 때처럼 다시는 이 집이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게 해다오. 나는 수첩을 조용히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게 핀 동백꽃은 붉게 타오르며 봄 하늘을 배경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상실은 현실이다. 하지만 계속 살아가는 선택은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방식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언덕 끝에 있는 작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동백나무 옆에 나무 의자도 그대로였다. 페인트는 거의 벗겨졌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곳은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앉으셨던 자리였고 어머니가 나와 함께 햇볕을 쬐며 풀을 뽑고 낙엽을 줍던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조용한 바람처럼 흘러갔다. 더 이상 소송도 다툼도 없었다. 매일 아침 들리는 새소리, 서준이의 피아노 연습 소리, 그리고 연우가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고 미안하다고 할 때 내가 웃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언니, 또 짜졌어요. 그냥 국에 밥 말아 먹어요. 그래, 너희 엄마도 그러셨어.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살아갔다. 진짜 가족처럼.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